자, 물권의 변동에서 공시 원칙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런 건 내기 좀 힘들고요. 의는 공시 방법을 갖추어야 대외적으로 권리자임을 보여주는 걸 우리가 뭐죠? 공시 원칙이란다. 근데 주의하실 것은 2번 공신의 원칙인데 공시 방법을 신뢰하고 믿은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걸 우리가 뭐죠? 공신의 원칙이에요. 기억할 것은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를 믿고 거래하더라도 뭐 받지 못하죠? 보호받지 못하고요.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 인정하는데 이게 좀 이따가 뭘 뭐냐면 선의 취득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고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는 뭐죠? 공신의 원칙 인정하고 그게 뭐죠? 선의 취득이다. 이거 일단 기억하시고요. 넘겨보시면 이제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보시면 1. 법률 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합니다. 그럼 법률 행위에 뭐가 있죠? 계약과 단독행위. 그래서 계약과 단독행위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상속은 등기할 필요가 없겠죠. 왜? 상속은 뭐가 아니에요?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니니까. 건물을 신축했다. 등기할 필요가 없겠죠. 왜요? 신축은 뭐죠?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니니까. 그죠? 뭐가 있을까요? 뭐 공용 징수 수용을 당했다. 이것도 뭐죠?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니니까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계약과 단독행위 같은 법률행위로 인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 뭐합니까? 등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다만 판결인데 이행 판결은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지만 형성 판결은 뭐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다. 그럼 여기서 형성 판결이 뭐가 있느냐? 일단 형성 판결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형성권에 대한 판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형성권이 뭐냐면 취소가 있고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공유물 분할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법적 성질이 형성권이고요. 따라서 재판상 분할은 뭐가 되냐면 형성 판결이 되고 재판상 분할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형성권에 기한 판결이 형성 판결인데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뭐죠? 형성권이니까 재판상 분할도 뭐예요? 분할은 형성 판결이고 따라서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이 되고요. 5번 재단법인 설립. 일단 재단법인은 등기 없이도 부동산을 뭐예요? 취득하죠. 다만 제3자에게 자신의 소유권, 물권을 가지고 대항할 때는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 꼭 기억해 두시고 마지막으로 6번째 취득시효는 법률행위가 아니지만 뭘 해야죠? 등기를 해야 된다. 그죠? 이 정도죠. 그 다음에 제3절에서 부동산의 등기에서 1번 등기의 추정적 효력이 나오는데 조금 좀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조금 너무 어려운 부분이 내기 좀 힘들 것 같은데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을이 뭘 갖게 되냐면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을은 자기 앞에 등기하고 있다는 이유로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추정이 돼요. 첫째, 적법한 소유자임을 추정을 받습니다. 이걸 뭐라 하냐면 권리의 적법이라고 해요. 또 을이 만약에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요 매매 계약이 유효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요 매매 계약이 유효함도 추정을 받아요. 이걸 우리가 뭐냐면 등기 원인의 적법이라고 해요. 또 우리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가 유효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의뢰 등기가 유효함을 추정을 받는데 요 우리가 등기 절차의 적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지 마세요. 권리의 적법 이렇게 외우지 마시라고요. 이거를 외워봤자 무슨 말인지 모르면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냥 요거 가지고 소유자임을 추정받고 매매 계약이 뭐요? 유효함을 추정받고 등기가 유효함을 뭐요? 추정받는다. 이렇게 살아있는 지시를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따라서 요 을은 요 세 가지에 대해서는 추정을 받으니까 스스로 뭐 할 필요 없냐면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제3자에게도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전 권리자인 갑에게도 뭐죠?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재 2 해가지고 추정이 인정되는 범위에 가지고 나와 있는 말은 뭐냐면 제3자에게도 입증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 권리자에게도 뭐죠?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 꼭 추가로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내용은 뭐죠? 요 세 가지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러한 추정이 우측에 보시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깨지는 경우. 일단 첫 번째 좀 조심할 것이 뭐냐면 추정이 깨진다는 말을 깨졌으니까 무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추정받는다는 말이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니까 추정이 깨졌다는 말은 이제는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세 가지로 나눠서 기억하자고요. 교재 맨 이거 하나 외워볼게요. 첫째, 반증이 존재하는 거. 이거 교재 제가 안 써놨는데 왜 안 써놨냐면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추정된다는 말은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니까 상대방 측에서 뭐 하면요? 반증하면 반대 입증을 하게 되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추정이 깨지는 거죠. 당연한 거니까 안 적어놨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나와 있는 거죠. 1. 소유권의 이전 등기는 사망한 사람, 허무인,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된 경우에는 추정이 뭐가 됩니까? 깨진다. 이런 말이고 소유권 보존 등기는 보존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보존 등기라는 것은 뭐냐면 맨 처음으로 하는 등기고요. 따라서 법 논리적으로는 보존 등기 전에 뭐가 있으면 안 되냐면 소유자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보존 등기 전에 소유자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추정이 뭐가 돼요? 깨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뭘 해야 됩니까?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 등기는 뭐냐면 요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되면 추정이 깨져요. 근데 만약에 이 등기가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면 이때는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더라도 추정이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 특별조치법은 다양합니다. 앞에 뭐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특별조치법, 농지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렇게 내용이 다양한데 요거는 한시법이고 항상 있는 법이 아니라 일정한 시가 되면은 한시적으로 만드는 법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이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등기부 등본을 떠보니까 증조 할아버지 이름으로 등기돼 있어요. 왜 본인 이름으로 등기 안 하세요? 그랬더니 알아봤더니 후손들을 다 만나가지고 상소가 안 맞는다라는 확약서 내지는 각서 받고 와야 된다는데 누군지도 모르겠고 연락도 안 되고 받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뭘 기다리면 되냐면 특별조치법이 만들어질 때를 기다리면 돼요. 만약에 이 법이 시행되게 되면
그런 어떤 절차적 하자 때문에 등기를 못하고 있는 사람은 인후보증서라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의 뭐죠? 보증서만으로 쉽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일반적으로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뭐가 이루어져요?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다는 이유로 추정이 깨져버린다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가지고 뭐하러 이런 법을 만들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만약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등기가 됐다면 서로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더라도 추정이 깨지지 않고 뭐가 된다고요? 유지가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 옛날 얘기지만 그래서 마을 이장이나 농협 직원들이 조합장이 요걸 이용해서 돈을 많이 헤쳐먹었어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란 말이죠. 이장은 속도 잘 자네 그죠? 근데 보니까 개똥이네 집 땅이 증조 할아버지 이름으로 등기돼 있어요. 그죠? 그거 팔기도 힘들잖아요. 등기를 못 해주니까. 싸요. 가가지고 뭐죠? 이제 뭐 어떻게 된 거죠? 아 이제 좀 있으면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이 시행될 거다 이렇게 알면 가가지고 아이고 개똥이 아범 그거 나한테 팔어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사봤자 등기도 못하는데 뭐하러 사시려고 그래요? 어떻게 싸게 넘겨받아요. 그러나 법이 어떻게 해요? 시행되면 자기 앞으로 뭐예요? 등기를 하면 그 땅값이 뭐예요? 제값을 받게 되니까 이게 뭐죠? 치부의 수단으로 옛날에 많이 쓰였어요. 근데 지금 그딴 짓 하면 뭐죠? 잡혀가겠죠, 그죠? 근데 옛날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치부의 수단으로 쓰였으니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가등기의 효력이 나옵니다, 그죠?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을에게 예를 들어서 네가 올해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요 아파트를 꽁꼬로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개무시 발언이죠, 그죠? 네 대가리 가지면 평생 동안 안 돼, 자식아. 네가 붙으면 자식아 내가 건물 줄게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을이 열받아가지고 이 자식아 말만 하지 말고 등기해줘. 그래서 갑이 어떻게 해요? 좋다, 등기해줄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갑에서 을로 등기를 해줘 버리면 갑에서 을로 뭐가 넘어가죠? 소유권이 넘어가죠. 지금 주겠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때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하더라도 소유권이 안 넘어가는 등기가 필요한데 이게 뭐예요? 가등기죠. 그래서 가등기를 하더라도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는다. 물건이 변동되지는 않아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을 앞에 뭐죠? 가등기가. 그러면 1번 해가지고 현재 갑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고요. 2번에서 을 앞으로 뭐가 되어 있어요? 가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점이죠. 을 앞에 가등기가 됐더라. 여전히 누구 거죠? 갑 거죠. 다시 말하면 물건이 변동되지도 않고요. 또 주의하실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말은 이런 추정력도 없어요. 추정력은 뭐에 대해서요? 본등기에 대해서만 인정하니까 무엇도 없는 거죠? 추정력도 없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따라서 여전히 갑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갑이 또 뭐 할 수 있어요? 팔아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번 병에게 팔아먹고 병에게 소유권 등기를 했다면 병이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고요.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을이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가등기 상태에서는 뭐죠? 청구권도 없는 거죠. 그래서 가등기권자가 뭔가를 청구한다 그러면 뭐가 돼? X가 되는 거죠. 그죠? 다만 가등기에 기해서 두 번째죠.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때 가등기가 어떤 효과를 발휘하죠? 순위를 보존해주는 효과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을이 가등기에 기해서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때 을의 순위는 1, 2, 3, 4가 아니라 여전히 뭐죠? 1번인 거죠. 2번인 거죠. 그죠? 따라서 을의 소유권 2번이고 병의 소유권은 3번이니까
병의 소유권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위가 보존되는 결과 병의 권리 후순위 등기는 등기관이 뭐하게 돼요?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고요. 따라서 만약에 을이 나중에 합격했다는 이유로 본등기해달라고 요구해야 될 사람은 병이 아닌 거죠. 어차피 병은 뭐 할 등기? 직권으로 말소될 등기니까 누구한테 본등기해달라고요? 갑. 따라서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 가등기 당시 소유자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항상 조심할 것은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은 어떻게 해요? 본등기한 때죠. 그죠? 다시 말하면 물권 취득 시기가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소급되는 건 아니고 본등기한 때 비로소 을이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거 하나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1, 2, 3 나와 있고 넘겨보시면 추가할 것은 4번에서 잘 나오진 않지만 가등기에 기한 가등기도 뭐죠? 가능하다는 거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3번 이중 보존등기인데 보존등기라는 것은 맨 처음으로 하는 등기고요. 따라서 등기부를 새롭게 만들게 되게 되는데 문제는 등기부가 2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뭐죠? 이중 보존 등기라고 해요. 그러면 2개 있는 등기부 중 없애야 되는데 하나를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없애느냐? 선 보존 등기가 유효하고 후 보존 등기가 무효다. 이 결론이고요. 한 가지 조심할 것은 후 보존 등기, 무효인 보존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 시효할 수 없다는 거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행해진 등기를 뭐예요? 무효로 본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결론에. 무효로 본다 밑에다가 화살표 찍 뽑아서 등기부 취득 시효 가입표. 우리가 등기부 취득 시효 설명드리겠지만 등기부 취득 시효하기엔 등기는 무효인 등기라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후 보존 등기 나중에 된 본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뭐 하지 못하냐면 등기부 취득 시효하지 못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설명 좀 드릴까요? 등기부 취득 시효 몇 년이죠? 10년입니다. 10년.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게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겁니다. 갑이라는 분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볼게. 토지에 대한 보존 등기니까 아주 옛날 이름을 알 수 있죠. 그죠? 건물은 새로 짓는 경우가 있으니까 보존 등기를 새로 하겠지만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토지는 간척 사업하지 않는 한 보존 등기를 새로 하는 일은 거의 없는 거죠. 옛날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요 갑이 요 땅을 을한테 팔았어요. 팔고 등기 서류도 주고 인도도 해줘서 을이 요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자기 앞으로 뭘 안 했냐면 등기를 안 했어요. 뭐 세월이 흘러서 을이 또다시 요 땅을 병에게 팔고 병에게 등기 서류만 주고 땡치려고 했더니 병이 을한테 뭘 해달라고 하냐면 등기해달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을이 이제 등기하려고 이제 자기 앞으로 뭐 하려고 등기하려고 갔어요. 그랬더니 등기 공무원들이 요 등기부를 못 찾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6.25 때문에. 그러니까 중간에 전쟁이 터져가지고 막 등기소소 불타고 막 난리 난 거죠. 그죠? 더더군다나 요 갑이 만든 이 보존 등기부는 만들어졌을 뿐 한 번도 모아지도 않았어요. 쓰이지도 않았으니까 이거 어디 처박혀 있는지도 모르고 막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 어르신들의 특징이 뭐냐면 목소리 크면 다 되는 줄 아는 분들이 가끔 계시죠. 그래가지고 우리 이런 그제놈들이 내 땅인데 왜 등기를 안 줘? 방방 뜨니까 요 등기관들이 빨리 등기해줘가지고 이 양반 앞으로 뭘 했냐면 새롭게 등기부를 만들어줬어요. 뭐 한 거죠? 보존 등기. 그리고 을은 요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 을 앞에 뭘 해줬어요? 등기를 해준 거죠. 물론 모두 인도도 해줬고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러가지고 다 돌아가시고 나서 갑의 손자인
정이라는 친구가 오래간만에 동사무소에 갔더니 갑자기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한번 조회해 봤더니 세상에 우리 할아버지 이름으로 뭐가 있는 거예요?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웬 떡인가 싶어가지고 정이 상속을 원인으로 자기 앞으로 뭘 냈어요? 등기를 하고요. 무에게 팔았어요. 팔고 무에게 등기를 해줬을 때 이 땅은 무의 것이에요? 병의 것이에요? 네, 무의 것이다. 그죠? 왜냐하면 이중으로 보존 등기가 됐으면 선 보존 등기가 뭐예요? 유효하고 후 보존 등기는 무효예요. 따라서 의뢰 등기는 뭐예요? 무효니까 병은 뭐가 없는 거죠? 소유권이 없는 거죠. 병이 억울하겠죠, 그죠? 근데 병은 등기도 하고 있고 점유도 하고 있고 몇 년이요? 10년이 지났고요. 병은 선이고 무과실이에요. 그래도 뭘 주장할 수 없어요?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등기부 취득시효하기 위한 등기에서 뭐는 빠집니까? 후 보존 등기. 무효인 이중 보존 등기는 뭐죠? 제외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럼 병이 억울하죠. 병 어떻게 해야 돼? 땅은 뺏긴 겁니다. 그죠? 무한대 뺏겼고 어떻게 됩니까? 돈이요? 얘한테 가죠. 요놈한테 뭐죠? 손해배상 청구해야죠. 그죠? 그죠? 요놈한테 뭐죠?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뭐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겠죠. 왜요? 정은 이게 이렇게 신기 아세요? 그죠? 이게 뭐예요? 이중매매 아닌가요? 지금 상속받았으니까 갑과 정은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을한테 팔고 무한테 팔고 또 등기해 준 거잖아요. 그죠? 이중매매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죠? 상속은 매도인의 지위가 뭐예요? 승계되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뭐죠? 매도인이면 상속받은 정도 뭐예요? 매도인인 거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얘와 얘는 뭐죠? 한 몸인 거예요. 그죠? 한 몸이니까 을에게 팔고 뭐예요? 무한테 팔고 무에게 뭐 해준 거죠? 등기해 준 거니까 그죠? 병은 뭐죠? 갑에게 불법행위 내지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뭐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땅은 뭐죠? 뺏기고 그죠? 자, 그다음에 중간 생략 등기. 의의는 우리 수없이 했고 2번 뭐 합니까? 유효합니다. 그죠? 따라서 합의가 있든 없든 등기가 되면 뭐죠? 유효한데 물론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죠. 언제입니까?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중간 생략 등기에 이르진 뭐예요? 무효고. 만약에 3번에서 아직 중간 생략 등기가 안 됐을 때 직접 청구하려면 전원에 뭐가 필요합니까? 동의가 필요하다. 특히 최초 양도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5번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지. 아까 했던 겁니다. 그죠? 매수인이 등기를 안 했으면 아직 뭐가 없어요? 소유권은 없고 등기 청구권만 있는데 등기 청구권은 채권주 청구권이므로 뭐에 걸려야 돼요? 소멸시효에 걸려야 되지만 점유를 계속하거나 적극적 권리를 처분해서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도 뭐 하지 않습니까? 소멸시효 올리지 않는다. 그거죠. 그다음 4절에서 동산의 선의 취득이 나오고 있죠. 일단 의가 나오는데 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민법은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고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만 뭘 인정하죠?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데 요 동산의 점유에 관한 공신의 원칙이 이게 뭐죠? 선의 취득이고 공신의 원칙은 왜 인정하는 거냐면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죠? 인정하는 제도다. 그죠? 다시 말하면 진정한 권리자를 희생시키더라도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뭐죠? 공신의 원칙인데 우리 민법은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는 뭐죠? 인정합니다. 그죠? 그럼 보자고요. 요건 해가지고 1. 목적물에 관한 요건에서 동산에 안 합니다.
부동산은 뭐 할 수 없습니까? 선의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의취득은 공신의 원칙이고 뭐에 대해서만요?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만 인정하니까. 2번 양도인에 관한 요건에서 1번 양도인이 목조물을 반드시 어떻게 해요? 점유해야 되고요. 종류는 불문하고 2번 양도인은 뭐죠? 무권리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짓고 아닌데 팔아먹어야죠.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죠? 자,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갑의 카메라를 을이 빌려가지고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짓고 또 아니면서 병한테 뭐죠? 팔아먹었어요. 팔아먹을 때 우리가 을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신의 소유라고 하면서 팔아치울 수가 있고요.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해서 팔아먹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으면 이건 뭐예요? 무권대리예요. 선의취득이 아니에요. 선의취득이 되려면 반드시 뭐라고요? 자신의 소유라고 해서 팔아먹어야 뭐가 돼요? 선의취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만약에 무권리자가 팔아먹을 때 대리인이라고 현명해서 팔아먹으면 그것은 뭐가 아니에요? 선의취득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무권대리로 가는 거고, 자신의 것이라고 해서 팔아먹어야 비로소 뭐가 돼요? 선의취득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3번 양수인에 관한 요건에서 1번 양수인은 평원, 공연, 선의, 무과실일 것인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마지막 이런 말이 나왔는데 조심할 것은 일단 평원, 공연, 선의는 추정을 받기 때문에 양수인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지만 무과실은 뭐 받잖아요? 추정받지 않으므로 스스로 뭘 해야 돼요? 입증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마지막에 선의 무과실의 기준 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죠? 이거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동산에 관한 물권행위는요. 물권적 합의와 인도를 합쳐서 동산에 관한 물권행위로 봐요. 동산에 관한 물권행위가 뭐냐에 대해서 우리 통술과 판례는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물권적 합의와 인도를 합쳐서 뭐죠? 물권행위로 보거든요. 그러면 물권행위가 완성된 때가 언제냐? 만약에 물권적 합의를 먼저 하고 나중에 인도했다면 언제 완성된 거죠? 인도한 때. 인도한 때 선의 무과시해야 돼. 반대로 인도를 먼저 하고 나중에 물권적 합의를 했다면 완성된 때는 언제죠? 물권적 합의. 따라서 물권적 합의할 때 뭐죠? 선이고 무과시해야 돼요. 따라서 완성된 때라는 것은 결국 물권적 합의와 인도 둘 중에 늦은 것을 할 때 뭐 해야 되는 거죠? 선이고 무과시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 바랍니다. 2번 양수인은 인도를 받아서 점유를 취득해야 되는데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인도 방법 중에서 간인도 반환축구 양도 가능하지만 세 번째로 됐죠. 점유 계정에 의한 동산의 인도를 받는 경우에는 뭐가 안 되죠? 선의취득이 안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점유 계정은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넘겨보시면 4번 거래 행위가 존재해야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거래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뭐 할 수 없냐면 선의취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의취득은 공신의 원칙이고 공신의 원칙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거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거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생각을 해보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나무를요. 누구 나무요? 갑의 나무. 을이 벌채를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자기 마당에다가 갖다 놨어요. 그 나무를 뭐하고 있는 거죠?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을이 요 갑의 이 나무가 갑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선이고 무과실이에요.
이랬을 때 이 벌치는 나무에 대해서 을이 선의 취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왜냐하면 거래가 없으니까. 그죠? 벌채했죠? 뭐가 아니에요? 거래가. 선의 취득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거래가. 이게 선의 취득 못하는 거죠. 그 따라서 을 게 아닌 거죠. 그죠? 근데 을이 요거를 병한테 팔아먹고 임도를 해주면 요 병은 뭐 할 수 있어요? 선의 취득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을은 아직 선의 취득하지 못했으니까 을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갑거, 무권리자고요. 팔아먹고 인도를 해줬다는 말은 거래가 있었다는 얘기니까 이때 병은 뭐 할 수 있어요? 선의 취득할 수가 있는 거죠. 반드시 거래가 있어야 되고요. 2번, 이 거래가 아무런 흠이 없는 뭐예요? 유효한 거래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의 취득은 공신의 원칙이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니까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거래 자체가 보호할 것이 아니라면 굳이 뭘 인정하지 않습니까? 선의 취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3번 선의 취득의 효과해 가지고 선의 취득하게 되면 취득하는 물건은 두 가지입니다. 소유권과 질권 두 가지를 선의 취득할 수 있다는 꼭 기억해 두시고요. 4번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징이 있는데 만약에 이 선의 취득의 대상물이 도품 유실물이면 2년 내에 원래의 소유자가 반환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고요. 2년 내에 반환을 청구할 때는 원칙적으로 대가를 변상할 필요가 없지만 선의 취득자 그 물건을 구입한 것이 경매나 공개시장,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취득할 때는 뭐죠? 대가를 변상해야 반환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오늘도 뉴스 나오던데 그 서산 부속사라는 절에서 불상이 없어졌어요. 그죠? 불상이 16세기 때 16세기면 언제죠? 1500년대 말이죠. 그죠? 왜냐하면 왜구들이 해적질을 해가지고 제가 서산 부수사 가보더니 이게 언덕에 있는데 이제 바다가 쫙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간척 사업을 해가지고 내륙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게 뭐죠? 바닷가에 있던 거죠, 섬이. 그러니까 바닷가에 있는 절이니까 왜구들이 배 몰고 와가지고 뭐죠? 강탈해 간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요 불상이 뭐죠? 쓰지마 섬인가요? 대마도에 있는 절에 어떻게 해요? 모셔졌고 일본 놈도 이걸 뭐죠? 일본 문화재로 뭐죠? 등재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홍길동이 나타나셔서 한국 분이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이걸 뭐죠? 절취해 왔어요. 이런 절취 갑이라 할게요. 갑. 절취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요? 팔았으면 좋았을 텐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를 뭐죠? 잡혔어요. 검거가 돼가지고 지금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에서는 뭐죠? 이 불상은 달라고 하고 부속사는 뭐죠? 우리 거니까 뭐죠? 달라고 해요. 일본 걸까요? 부속사 걸까요? 16세기니까 한 500년 됐죠, 그죠? 500년 대충 그죠? 부속사 거예요, 일본 거예요? 부속사 거죠. 왜냐하면 소유권은 뭐에 걸리지 않아요? 소멸시에 걸리지 않아요. 따라서 100년 지나든 1000년 지나든 소유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으니까 요 갑은 요 뭐죠? 부속사는 뭐죠? 소유권 있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요 절취한 외구로부터 구입했다고 쉽게 얘기죠. 샀어요. 매매를 했어요. 그럼 만약에 샀다면 요 절이 또 뭐 할 수 있어요? 선의 취득할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서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만약에 요 훔쳐간 외구들이 만약에 그 불상을 뭐죠? 이전에 뭐죠? 팔았다면 도품이기 때문에 2년 내는 뭐 할 수 있어요? 반환 청구할 수가 있지만 2년임이 훨씬 지났죠. 따라서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반환 청구할 수가 없고 그럼 누구 거가 돼요? 일본 거가 되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요 요건이 충족되려면 반드시 선의 취득자는 뭐 해야 돼요? 선이고
무과실해야 되죠. 그죠? 한국 불상인지 밑에 써 있대 바닥에. 바닥에. 그래서 지금 원래 그게 훔쳤으면 그냥 모를 텐데 바닥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얘는 뭐예요? 선이고 무과실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뭐예요? 악이니까 그죠? 바닥에 써 있으니까 그죠? 악이니까 그죠? 악이니까 뭐죠? 얘 거는 뭐죠? 소유권이 없는 거죠. 그죠? 다시 누구 거예요? 부속사.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재판에서 승소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 불상을 부속사에게 뭐죠? 줘라라고 1심 판결이 났어요. 그죠? 근데 국회에서 안 줬어요. 그죠? 아니면 또 2심 판결이 또 났더라 이번에. 2심 판결이 났는데 이게 웃긴 거 뭐냐면은 불상 밑바닥에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써 있는 게 아니라 서주 부속사 이렇게 써 있대요. 서주 부속사. 그러니까 서주가 그래서 이제 이 부속사는 뭐죠? 이분들 뭐죠? 서주라는 말이 뭐죠? 옛날에 서산을 서주라고 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근데 이제 국가가 이제 국가자는 거죠. 국가가 이거는 서주가 서산을 서주로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서주는 서산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게 받아들여졌어요 이번에. 서주가 뭐죠? 서산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이 부속사 거가 아닌 거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돌려줄 필요가 없다. 또 이런 식으로 또 가더라고요, 그죠? 그죠? 그래가지고 오늘 TV 보니까 YT 뉴스 나왔는데 이 스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서글픈 표정으로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 그죠? 근데 그럼 결국 만약에 서산 부속사과가 아니라면 일본 것도 아니고 그죠? 무주물이니까 그죠? 누가 돼요? 국가 거가 되죠. 그죠? 국가 거 되면 일본한테 돌려줄 필요도 없고 부속사에 줄 필요도 없고 뭐 박물관 같은데 뭐 좀 보관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제가 서산 부속사를 올해 갔어요. 올 초에 왜 갔냐면은 참 바보 같은 사람인데 저는 고등학교 때 뭐 부속사 무량 수준 이런 거 배우셨죠, 그죠? 저는 그게 그 부속사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합천 부속사더라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 부속사라고 갔어, 제가. 갔더니 절이 진짜 작아요. 작고 아무리 봐도 무량 수준 표지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아니 부속사인데 왜 무량수전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 무량수전이 우리나라 목조 건물 가장 오래된 건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천에 가가지고 왜 없을까 물어봤더니 웃으면서 그거는 합천인가 어딘가에 있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가봤어요, 제가 부속사를. 근데 좀 절이 좀 조그만하더라고요, 그죠? 영주 부속사, 그죠? 영주 부속사, 그죠? 아직도 출판 편집이 안 끝났어. 미치겠어요, 아주. 편집 보다 4개월 넘은 것 같은데 아직도 안 끝났네. 영주 부속사기죠. 합천이 아니라 합천은 해인사죠, 그죠? 그다음 우측에 혼동입니다, 혼동. 자, 혼동도 우리가 좀 잘 정리해야 되죠, 그죠? 일단 의는 뭐죠? 한 사람에게 2개 이상 권리가 있을 때 쓸모없는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 뭐죠? 혼동이다. 이게 뭐죠? 원칙으로 적어놨고, 다만 예외가 있다는 거죠.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이거나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자가 있으면 뭐 되잖아요? 소멸되지 않고요. 권리 성질상 점유권, 강호권은 뭐 되지 않습니까? 혼동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연습을 좀 해보자. 자, 갑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똑같은 물건에 중복해서 뭘 갖게 됐어요? 소유권을 갖췄다면 요 전세권은 더 이상 뭐가요? 쓸모가 없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전세권은 뭐죠? 자동으로 소멸되는데 이게 뭐죠? 혼동이다, 그죠? 근데 만약에 갑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고 요 전세권의 을앞으로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갑의 전세권은 뭐 되잖아요? 소멸되지 않는다. 왜요?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어떻게요? 목적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1순위가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이 사람이 중복해서 소유권을 가졌다면
요 저당권은 자동으로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지만 만약에 이순위로서 을 앞에 저당권이 이미 있는 상태였다면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저당권은 뭐 되잖아요? 소멸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요? 후순위 권리가 있으니까. 그죠? 이 정도고요. 뭐 다른 번 더 해볼까요? 자, 지상권이 있고요. 요 갑의 지상권에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을이 갑으로부터 중복해서 지상권을 취득하게 됐어요. 이 저당권 쓸모없죠. 그죠? 다시 말하면 돈을 안 갚으면 뭘 경매해야 돼? 지상권을. 근데 지가 뭐예요? 지상권 갖게 됐잖아요. 따라서 이때 을은 지상권을 취득하는 순간 무엇은요? 저당권은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돼요. 그죠? 다시 말하면 소유권과 제한 물건만 혼동되는 게 아니라 제한 물건끼리도 뭐가 될 수 있어요? 혼동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또 갑이라는 사람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복해서 소유권을 갖게 되면 임차권도 쓸모가 없으니 자동으로 뭐죠? 소멸되겠죠. 다시 말하면 물건뿐만 아니라 무엇도요? 채권도 혼동으로 뭐죠? 소멸되는 거죠. 따라서 혼동은 물건과 채권의 공통된 소멸사이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아니라 뭐죠? 맞는 지문이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점유권이 나오죠. 일단 훔쳤든 뺏었든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다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죠? 점유권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사실상 지배와 점유권이 불일치되는 경우가 있고 이걸 우리가 뭐죠? 점유의 관념하라고 하죠. 첫 번째 점유 보조자는 의가 나와 있는데 사실상 지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없는 사람이 누구죠? 점유 보조자입니다. 교재 보시면 가사상이란 말 속에서 뭐가 떠올라야 돼요? 가사도우미겠죠. 가정부. 영업상이란 말 속에서 뭐죠? 점원, 알바생을 떠올려야 되고요. 왜 가사도우미가 더 고급진 말인가요? 가정부가 이상한 말인가? 가사도우미 모르겠네. 아무튼 갑자기 가사도우미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가정부라고 말한 게 실수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가사도우미나 점원 알바생은 스스로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지배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니까 뭐가 되죠? 점유 보조자죠. 일단 문제가 되는 경우에서 기억 부부 사이는 뭐가 아닙니까? 점유 보조자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교재 보시면은 뭐 사례가 나와 있는데 자 이게 왜 이게 문제가 되고 판례가 나오냐면 이런 사건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갑과 을이 부부인데요. 보통 이제 집을 소유하면 옛날에는 지금 그러네 남편 이름으로 대부분 등기해 놓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파트를 뭐죠? 남편 이름으로 등기해 놨는데 이 거지 같은 놈이 와이프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아파트를 병한테 팔았어요. 팔고 병에게 등기를 해주고 돈 받고 뭐죠? 도망가 버린 거죠. 그죠? 그죠? 도망가 버린 거예요. 병은 어떻게 아파트를 사가지고 흐뭇하게 뭐죠? 이사를 왔는데 이상한 아줌마가 있는 거죠. 아줌마 누구죠? 그랬더니 집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알아봤더니 남편이 와이프 몰래 뭐죠? 팔아먹고 뭐죠? 도망간 거고 요 처는 죽어도 못 나가겠다는 막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그죠? 막 이런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병은 어떻게 해요?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를 했으니까 병에게 뭐가 있습니까? 소유권이 있죠. 그래서 소유권을 이유로 을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뭘 제정했어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을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나는 처이기 때문에 점유 보조자라고 주장을 하게 돼요. 누가요? 을 스스로가. 왜 그러냐면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점유자여야 하죠. 아까 했죠.
그럼 만약에 처가 점유자가 아니라 점유보조자라면 병은 을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논리가 생기는 거죠. 그죠? 점유보조자는 뭐가 아니에요? 점유자가 아니니까. 그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처는 점유보조자가 아니라 점유자고. 왜요? 부부는 지시명령관계가 아니니까. 따라서 병이란 반환 청구는 뭐죠? 정당하다는 판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따라서 처는 점유보조자가 아니라 뭐예요? 점유자이기 때문에 처를 상대로 한 물권적 청구가 어떻게 해요?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니은번 자기 물건에 대해서도 뭐예요? 점유보존관계가 성립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물건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지배한다면 그 사람 뭐가 돼요? 점유보조자가 되고요. 교재 예가 나와 있다시피 어린아이에게 사준 장난감입니다. 엄마가 딸랑이를 사가지고 돌베개 딸에게 딸랑이를 줬어요. 그럼 그 딸랑이는 엄마 게 아니라 딸 거죠. 그죠? 왜요? 사준 거니까. 근데 문제는 그 딸랑이는 지 건데도 불구하고 애가 함부로 흔들면 안 되잖아요. 엄마가 시끄러 그러면 어떻게 흔들면 안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엄마의 지배와 명령에 따라서 지배하니까 걔는 뭐가 돼요? 점유보조자가 되는 거죠. 그죠? 3번 효과해가지고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점유권에 기한 점유보호충구권 누가 행사합니까? 점유주가 행사하는 거죠. 다만 사실상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뭐는 있냐면 자력구제권은 행사할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다음 2번 간접점입니다. 일단 임대인과 같이 자신의 물건을 타인에게 지배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간접점유자죠. 2번 간접점유 효력에서 기억 간접점유자의 지 점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비점유 보호증후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요. 또 물권적 충구권이 상대방이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간접점유자는 사실상 지배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뭐는 없죠? 자력구제권은 없고요. 니은번 직접 점유자에 대한 관계가 나오죠. 그죠?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요, 을에게 임대를 했어요. 그래서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이라면 이제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더 이상 갑이 아니라 뭐죠? 을인 거죠. 따라서 을은 당연히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점유자인데 갑도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타인에게 지배시키고 있기 때문에 점유권이 있다. 이러한 갑을 우리가 뭐죠? 간접 점유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을을 우리가 안수되고 갑과 비교하기 위해서 뭐라 그러냐면 직접 점유자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문제는 요 똑같은 물건의 갑에게도 점유권이 있고 을에게도 점유권이 있으니까 두 사람의 점유권이 충돌하게 되는데 을 직접 점유자의 점유권이 더 세다. 그죠? 세다. 따라서 을은 자신의 점유권을 갑에게 행사할 수는 있지만 갑은 자신의 점유권을 을에게는 뭐 할 수 없어요? 행사할 수는 없다. 그죠? 그럼 결과 다시 위에서 B 점유 보호 청구권이 간접 점유자에게 있다 하더라도 을에게는 뭐 하지 못해요? 행사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누구한테만요? 제3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을이 살아야 될 요 집을 병이 불법으로 침탈해서 현재 점유하고 있다면 갑에게도 뭐가 있어요? 점유권이 있으니까 점유권을 이유로 병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뭐죠?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 병도 갑도 아닌 을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반환 청구해야 되죠? 을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뭐죠?
반환 청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중간에 있는 B번 점유보호청구권. 한번 읽어볼게요. 점유보호청구권. 직접 점유자가 그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방해당하고 있는 경우는 간접 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을 가진다. 무슨 말이죠? 얘가 침탈당하고 있을 때 누구도 간접 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이 있다는 얘기고, 그러나 직접 점유자가 점유에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 점유자는 그 물건을 누구에게?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원칙이죠. 다만 직접 점유자가 그 물건을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한 때에만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는 거 하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죠. 그죠? 그 다음에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해가지고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가 뭐예요? 자주.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가 타주예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소유권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소유의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예요. 따라서 만약에 소유권이 없다 하더라도 소유의 의사가 있으면 무슨 점유가 돼요? 자주점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메뉴에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뭐죠? 객관적으로 정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점유의 권원의 성질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정해져요. 따라서 매수인 도둑은 자주점유지만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임차인은 빌린 거죠. 따라서 무슨 점유가 돼요? 타주점유가 되고요. 주의하실 것은 매매가 무효여도 자주점유입니다. 매매 목적물이 타인 소유물이어도 뭐요? 자주점유입니다. 왜냐하면 매매가 무효면 뭘 갖지는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합니다. 다만 무효인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그 물건을 소유하려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이니까 매매가 무효여도 어떻게 해요? 자주점유인데 중요한 거죠. 그 사실을 알면서, 그죠? 알면서 가지고 그죠?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는 자주점유 추정이 깨진다. 더 이상 자주가 아니라 뭐죠? 타주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매매 계약이 있다, 매수인이다 그러면 뭐예요? 자주. 매매가 무효래도 뭐예요? 자주. 무효임을 알면서 그럼 뭐가 돼요? 타주. 이렇게 되고 알면서라는 것이 기준점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좀 추가할 것은 뭐냐면 자주 점유였던 사람이요 타주 점유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자주 점유였던 사람이 언제 타주 점유로 전환되느냐? 인도 의무가 발생하게 되면 인도 의무 발생 시 자주에서 뭐죠? 타주로 전환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을 한 후에 매도인의 점유는 자주가 아니라 뭐죠? 타주입니다. 왜냐하면 매매 계약을 했으면 매도인에게 뭐가 발생했어요? 인도 의무가 발생했으니까요. 또 확정 판결 후에 점유는 뭐냐면 타주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원에서 인도하라는 다시 쓸게요. 패소죠. 패소 확정 판결 후에 점유는 무슨 점유죠? 타주입니다. 왜냐하면 점유자가 인도하라고 뭐예요? 패소 판결을 내렸다면 뭐가 발생했습니까? 인도 의무가 발생했기 때문에 자주가 아니라 타주 점유한다는 거 이거 하나만 추가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점유의 효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